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리 기술진, 한국에서 전원 추방. 2. 스웨덴, 한국 노리고 스텔스기 개발 선언. 3. 나토는 한국에서 방위 무기를 구입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돈을 내지 않으면서도 밥을 달라고 찡찡대는 고객이 있다면, 그리고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고객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행태는 인도네시아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KAI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다 내지 않으면 시제기를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히자, 인도네시아는 KF-21을 포기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에 북한군을 초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며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술진들은 더 이상 금속이 필요하지 않은 신소재를 개발해냈고, 인도네시아의 방해가 헛수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KF-21에 적용된 신기술은 미국 최강의 전투기 F-22에 적용된 것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KF-21 보라매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투기로 재탄생한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되는 보크사이트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국내 보크사이트 가공, 정제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는 광물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보크사이트 매장량 5위의 국가로 수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2위에 올라 있을 만큼 많은 양의 보크사이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첨단 산업 구조를 뒷받침하는 현대 문명에 있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금속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알루미늄 합금은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 항공기 동체의 주재료로 사용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도네시아는 KF-21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한국이 생산하는 걸 막겠다고 알루미늄 원자재의 수출을 금지시켜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의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낙후된 산업구조상 자원 수출이 전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된 보크사이트기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전량 수출되어 인도네시아 산업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그럴듯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뜻대로 돌아가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니켈 수출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효과가 있어 해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산업 투자를 늘렸고, 이후 니켈을 제품 형태로만 수출하여 수출액도 20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니켈과는 전혀 경우가 다른데요. 니켈은 채굴되는 곳이 매우 적고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기에 기존 니켈 생산국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지구의 지각 구성 원소 가운데 철보다 많을 정도로 흔한 금속입니다. 즉 알루미늄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의 대체제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의 보크사이트 재련소가 2기에 불과해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알루미늄 산업 기반이 마련될 쯤이면 기존 고객들은 이미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낸 지 오래일 것입니다. 또한 EU에서 인도네시아의 광물 수출 제한 조치를 두고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제소되었는데, WTO에서도 EU의 손을 들어주며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한국과 함께 북한을 초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안타라 ANTARA는 인도네시아 해군이 내년 6월 진행할 다국적 연합훈련에 47개국을 초청했고 그중 북한과 한국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데니 프라세티오 제독은 북한과 한국을 같이 초청한다면서 비록 한국과 북한의 갈등이 심하지만 아직 어떤 문제에도 직면하지 않았다 고 말해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사 무기들이 공개될 연합훈련에 적선국을 초청하는 행위는 명백히 한국에 대한 도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 마냥 설치는 모습이 가소롭기 그지없어 보이는데요. 막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수출 동제에 거의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을 통해 원자재 수입을 한 곳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한국은 원자재 수입 창구를 다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덕분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향하는 보크사이트 수출을 끊는다고 해도 부족한 물량을 보충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KAI에서는 KF21이 주재료로 알루미늄이 아닌 신소재를 적용하고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방해는 혼자만의 삽질에 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AI에서는 탄소섬유 복합재 신기술을 통해 KF21이 동체, 주입 등 대형 부품을 금속재가 아닌 복합재로 제작하여 더욱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레이더 피탄율이 낮은 궁극의 스텔스기에 다가서기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복합 소재는 비금속 소재이면서도 강철의 수배에 달하는 강성과 가벼운 무게, 레이더파에 대해 낮은 반사율을 가지고 있어 알루미늄 합금을 대체할 차세대 항공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4세대 전투기 F-16은 복합재 사용 비율이 10%에 불과했지만 F-22는 26%, F-35는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T-50 고등훈련기에 복합재 소재를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항공 복합재, 설계 및 성형 기술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KF-21이 복합재 비율은 20%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복합재 소재 개발은 미국 F-35 전투기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하는 꼴이 딱 그렇습니다. KF-X 사업이 가장 힘들던 시기에 뒤통수를 때려놓고는 사업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한국에서 찾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간을 보는 사이 새로운 파트너들이 한국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로 급부상한 폴란드가 한국의 KF-21 사업에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최근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PGZ의 회장이 직접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다. 한국에서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KF-21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인도네시아와 매우 비교되는 사업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의 별 핑계를 대며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폴란드는 지난 30일 계약금의 30%인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 계약의 선수금이 10% 정도의 그마저도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데 폴란드는 한국이 보여준 배송 속도에 감탄하여 무기 대금을 일시불로 질러버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KAI에서도 폴란드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향후 KF-21이 개량 사업에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서도 KF-X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의 항공우주기술 회사인 SDT 스페이스 앰퍼샌드 디펜스 테크놀로지에서 KF-21이 양산 과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SDT에서는 KF-21에 내장된 시뮬레이션 데이터 링크 체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에서 SDT를 하청업체로 계약을 맺었고 향후 양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소식에 튀르키예에서도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드렸었는데요. 실상은 정치인들의 실적 부풀리기용으로 겉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종이비행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SDT 역시 튀르키예 TF-X 사업의 핵심 협력 업체였는데 본국의 프로젝트에 이미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빠르게 한국으로 줄을 갈아타려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람과는 달리 KF-21 개발은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KF-21 시제기가 시속 1000km 아음 속으로 비행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시험 비행을 거치며 KF-21이 비행 속도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 음속 도달까지 단 한 발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소재 도입과 함께 KF-21이 국산화율도 점점 퍼센티지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이 부품 국산화율은 65%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1호기 기준으로 현재 CJ 6호기까지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국산화 비율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산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나머지 30%는 KF-21이 엔진이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KF-21 엔진의 국산화 비율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T-50 고등훈련기의 엔진 국산화율이 35%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놀라만한 국산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엔진 국산화 비율까지 포함시킨다면 KF-21이 국산화 비율은 9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무인기용 엔진 개발을 통해 고도의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노하우를 쌓는 중이며
KF-21 보라매에 탑재된 APU 보조동력장치 엔진을 독자 개발해 현재 비행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은 향후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최근 공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에서도 첨단 항공 가스터빈 엔진 부품이 포함되어 정부 차원에서 엔진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행태가 한국보다는 자국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질질 끌수록 손해를 보는 건 인도네시아이니 우리는 마음 편히 먹고 비상할 보라매를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날개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기술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방산무기의 명가 스웨덴이 한국에 도전잠을 던졌습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먼저 전투기를 개발했으며 사브사는 KF-21 개발 완료 시기에 5세대 단발 전투기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KF-21이 한국군만 쓰는 집 지키기 용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튀르키예나 인도와 달리 스웨덴 사브사는 명품 전투기 그리펜을 만들고 수출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T-50A 훈련기가 지난 미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과 사브가 합작한 T-7A 레드호크에 패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펙이 KF-21 보라매 블록 3화, 가격과 성능이 비슷하거나 우수합니다. 스웨덴의 계획이 완성된다면 그리펜을 만든 전투기 명가라는 명성을 등에 업고 수출 경쟁에서 KF-21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기껏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 항공기 시장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브가 만든다는 5세 대기의 실체를 잘 따져보면 그리 겁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브가 만든다는 5세 대기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KF-21이 FA-52D를 이어 수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우선 결정적으로 사브의 5세 대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또 미국의 NGAD, 영국과 일본이 개발 중인 템페스트, 독일과 프랑스의 FCAS 같은 6세대 하이급 전투기는 우리의 보라매와 시장이 겹치지 않습니다. 즉 전투기라고 똑같은 전투기가 아니고 모든 무기는 용도에 맞는 사용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세대 이상의 미들급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사업이 성공할 가망이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튀르키예, 인도 등이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지난 전적을 따져보면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으며 러시아가 개발한다던 체크메이트는 이번 전쟁으로 사업이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따라서 사브가 만든다는 5세대 스텔스기만 제친다면 KF-21 보라매는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항공기 시장을 독점할 유일한 미들급 전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총 3,000대 미상 수출된 F-16D를 이을 차기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가 전투기 명가 사브의 신형 스텔스기를 꺾고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세계적인 국제 언론 포린폴리시에 왜 스웨덴은 전투기를 팔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의 판매가 저조한 이유를 세세히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기 전투기였던 그리펜이 어쩌다 그렇게 됐냐는 반응이 많은데요. 자스 39 그리펜은 스웨덴 사브사가 만든 경량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타겟은 둘이었는데요. 최우선 타겟은 미들급 이상의 첨단 고성능 전투기를 살 수 없는 돈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는 그리펜의 스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펜은 스웨덴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 공군의 비행장이 전부 파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700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 1시간 내에 급유 및 장비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런 특성은 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공항시설이나 복잡한 정비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후진국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리펜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는데요. 이렇게 그리펜 수출이 활발해지자 고성능 전투기를 보조할 로우급 전투기를 찾는 국가들이 그리펜을 구입했습니다. 결국 가격 대비 훌륭한 운용 특성과 유지 보수에 집중한 개발 컨셉이 잘 먹혀든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리펜은 한창 제작이 진행 중민 수량을 포함하면 무려 300대가 판매된 21세기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실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먼저 초창기에 양산된 자스 39 그리펜 C, D형은 AESA 레이더에 비해 떨어지는 기계식 레이더와 구식 항전, 낮은 무잠 탑재량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성능 탓에 주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FA50 주문이 폭주했는데요. 지금 한창 선주문이 진행 중인 FA50 블록 20미, AESA 레이더, 대전자전 능력이 강화된 신형 함전, 개선된 공대공 무장과 연료 탱크로 그리펜보다 부분적으로 우수하거나 맞먹는 성능임에도 가격이 반값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최대 고객인 우리 국군이 도입 수량을 떠받쳐주면서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춘 덕을 톡톡히 본 것인데요. 이에 대응해 스웨덴 사브는 AESA 레이더와 신형 항전 등으로 대폭 개량된 그리펜 E, FE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신형 그리펜 E가 KF-21 매도 탑재되는 유럽제 첨단 중장거리 미사일 MBDA 미티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 이유는 비싸도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싸고 우수한 성능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리펜 C, D형과 달리 이 F형은 비싼 단가와 살인적인 유지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단가 중 3담수를 차지하는 레이더, 항전, 엔진을 전부 외산으로 쓰다 보니 단가가 폭등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가격이 무려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습니다. 최악으로 가정할 경우 미들급인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나 비싼 가격과 유지비로 악명이 자자한 유로파이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 이 돈이면 FA50 블록 20을 3대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펜 2에 달리는 ES-05 레이븐 레이더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가 판매하는 AESA 레미더인데요. 그런데 이 레이더의 소자는 대한민국에서는 구식 기술로 취급되는 갈륨비소, 게스입니다. FA50 블록 20에 탑재될 국산 지라갈륨, 간, AESA 레미더에 비해 한 끗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브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28일 그리펜에 탑재할 신형 지라갈륨 AESA 레이더를 그리펜 D형에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망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사브의 계획은 거창하지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담수가 외산이라 개발비가 높습니다. 당연히 생산 단가 역시 비싸고 개량을 할 때 필요한 비용도 상당합니다. 한마디로 사는 놈이 호구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안 되고 가성비가 낮아져 고객이 줄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품 단가가 급상승해 가격이 폭등하는 막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펜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암울해지자 갑자기 이제 막 시제 비행에 성공한 KF-21 보라매로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로우 미들급 전투기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KF-21 보라매뿐이기 때문인데요. 2022년 현재 로우급 전투기의 최강자는 FA-50입니다. 하지만 미들급으로만 올라가도 한국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과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F-16의 경우 최신 개량형 F-16V가 불티나게 팔려서 10년치 주문이 밀려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공군의 미들급 전투기를 F-16이 독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반해 우리가 만든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이제 막 비행시험을 시작한 신생아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비교를 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2030년대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F-16V의 생산이 마무리될 2030년대가 되면 다소의 라팔이나 F-16은 설계 수명의 한계를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F-16은 1974년 1월 20일 개발돼 생산됐고 라팔은 1986년 7월 4일 초도기가 비행했는데요. 달리 말해 AESA 레이더, 스텔스기, IRST나 5세대 단거리 미사일 같은 첨단 기술은 아예 상상도 못할 옛날에 설계가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즉 태생적으로 기본 골격이 너무 구식이라 아무리 개량해도 미래 전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능력에 맞출 수 없다는 분석이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의 평인데요. 그런데 대체할 항공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면국, 프랑스 같은 주요 항공 강국들이 독일, 면국, 이탈리아 등 2선급 국가들과 함께 F-22와 F-35를 뛰어넘는 첨단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F-16의 뒤를 이을 미들급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들급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저가형 5세대 스텔스기 체크메이트 개발을 선언했고, 튀르키예는 국산 전폭기 TFX의 개발을 한창 추진 중입니다. 또 인도 역시 테자스 전투기의 뒤를 이어 5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우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고, 튀르키예의 TFX는 맨진조차 구하지 못해 우왕좌왕 중이며, 인도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이라 여겨졌던 대안은 스웨덴 사브가 개발한 그리펜 E-F였지만 이마저도 가격 폭등으로 비싸기만 한 애물단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9일 KF-21 보라매가 시연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시제기 기준 4.5세대 최고 성능, 블록 3 기준 5세대 스텔스기인 미들급 전투기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고성능 전폭기를 만든 경험이 없던 한국에서 세상이 놀라만한 전투기를 감작이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미래에 사용할 주력기를 고민하던 후진국과 나름 힘 좀 쓰지만 함공기술은 없어 쓸만한 미들급 전투기를 찾던 지역 강국들이 KF-21 보라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1000억 미만의 저렴한 가격과 4.5세대 최상급의 성능, 5세대 스텔스기 개량 가능이라는 조건만 보면 KF-21 보라매보다 나은 전투기가 없습니다. 만약 이 분석대로 KF-21 이전 세계 미들급 전투기 시장을 독점할 경우 F-16의 3000대 수출은 따를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수출 실적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은 예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KF-21 보라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펜 사업이 죽을 쓰던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5세대 단발 스텔스기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체크메이트와 비슷한 로우 미들급 성능을 가진 5세대 단발기를 개발 중인데요. 같은 포지션으로 대박을 냈던 그리펜의 뒤를 따라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KF-21 보라매가 독차지할 수 있는 미들급 시장을 상당히 잠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브가 이번에 5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발표한 것은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닙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하던 6세대 하이급 전투기 템페스트의 개발에 스웨덴보다 돈도 많고 기술도 좋은 일본이 끼어들면서 찬밥이 된 스웨덴이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가까운데요. 그 증거로 사브사는 이미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2013년부터 5세대 스텔스기 FS-2020을 개발해 2020년에 시제기를 낼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여러 외산을 엮어 조립품처럼 전투기를 만들던 사브의 개발 역량으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보잉과 합작해 대한민국과 로키드 마틴의 합작 훈련기 T-50A를 꺾었던 T-7A 레드호크의 개발마저 지연되며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오래된 전투기 명가라 할지라도 사브사의 5세대기가 제대로 개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사브사의 CE0는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세계적인 군사 언론지 제인스에서 그리펜 판매 부진에 실망한 사브 CEO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사브 CE0는 그리펜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그리펜의 성능이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외교적 영향력으로 F-16 판매를 감료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같은 시기 우리 FA-52 꾸준한 개량과 단가 억제로 초대박을 내고 KF-21이 본격적인 시험 비행이 이뤄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실력이 없는 나라들의 푸념에 불과한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4.5세대 쌍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미친 짓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예전과 반대로 세계가 인정할 만큼 국제적 의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마기적인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괜한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요. 이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다 보니 주변국들의 지나친 견제 때문입니다. 특히 자주포로 유명한 독일과 영국의 회방이 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명국을 필두로 한명면방 소속 약 50여 개국은 방산시장에서 대놓고 대한민국을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사사건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독일제 변속기를 들먹이며 수출 사업에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얼마 전 명면방 소속인 캐나다가 대한민국의 K9을
긴급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캐나다 국방부와 16터부터 18문 정도의 K9 자주포 긴급 수입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것인데요. 실제로 현재 캐나다의 상황을 보면 이런 주장은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캐나다는 대표적인 나토 소속 국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함께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나라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같은 나토 동맹국이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에도 병력과 각종 군사 장비를 파견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국을 보호할 전력이 급격하게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무수한 자주포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데요. 만약 K9이 캐나다에 수출된다면 한국 무기가 처음으로 미주 대륙, 즉 명면방 국가에 진출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 수출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이번 소식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캐나다 수출은 명백한 오보라는 충격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이유와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캐나다의 긴급 요청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역시 K9 이지라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가 가진 국제사회에서의 삼짐섬 때문인데요. 캐나다는 명면방 국제기구, 나토, 파이브 아이즈 등 세계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수의 동맹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캐나다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캐나다의 K9이 도입된다면 다수의 국제기금에서 K9의 의상은 범접 불가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국가 대 국가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방산시장은 대단히 보수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장 자주포만 봐도 한번 교체하면 최소 수십 년은 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만 같은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야 하고 유지보수 또한 쉬워야 합니다. 즉 성능은 기본이고 신뢰도, 유지보수, 운용 난이도, 빠른 납품 기한까지 모두 기준치를 만족해야 비로소 무수한 무기체계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전 경험이 극히 제한적인 현대사회에서 이른바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이 어떤 무기를 도입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흥행보증 수표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서로 우방민 국가들의 경우 특히 심하게 작용합니다. 무기 도입 사업이 결코 적은 금액이 동원되는 게 아니다 보니 각 나라들은 모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굵직굵직한 국제기구에 모두 포함된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무기체계라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는 싼 맛에 쓰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K9 자주포를 무시해오던 명면방 국가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다시 말해 캐나다의 K9 수입은 세계 자주포 방산시장에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캐나다의 K9 도입 소식이 들리자 방위사업청과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를 전면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K9 자주포가 우방국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K9 도입은 언론이 설레발을 친 해프닝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 군의 묘청에 따른 눈속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라트비아에도 캐나다 무기체계를 전진 배치시키면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K9을 수출한다면 간신히 잠잠해진 무해 지원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군에서 일단 세계적 관심이 사라질 때까지 캐나다의 K9 도입을 은밀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게다가 캐나다의 K9 도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선 지금 당장 캐나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캐나다가 K9을 도입하지 않으면
곡사포 하나 없이 나라를 지켜야 할 지경인데요. 사실 성능과 가격으로 따져왔을 때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K9을 대체할 만한 자주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K9은 현대 무기 체계에서 실전 경험을 한 몇만 대는 자주포입니다. 즉 성능도 입증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2019년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 파키스탄 간의 분쟁입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산 SH-1 155mm 자주포 36문을 앞세워 인도의 카슈미르를 공격했는데 다행히 인도는 그에 실전 배치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신문으로 중국제 36문의 SH-1을 막아세웠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자주포와 중국의 자주포가 대리전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K9 자주포가 3.6:1로 매우 불리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도 중국 SH-1이 우세를 점쳤습니다. 아무리 질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적 측면에서 중국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지전의 결과는 전 세계를 경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K9과 인도군이 승리한 건데요. 심지어 K9 이 모든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킨 반면 중국의 SH-1은 단 한 대의 표적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치른 자주포 대리전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을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K9에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군이 초기 도입했던 100대에 더해 200대 추가 도입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반면 자주포 대리전에서 대패한 중국의 수모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인도가 추가 구입한 K9 자주포를 인도의 중국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배치해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대리전에 이어 자칫 실전에서도 패배할 것을 염려한 중국은 인도의 추가 배치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세계 방산 시장에 끼친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K9 도입을 앞세우던 명국조차 결국 국방 개선 사업 MFP 프로그램에서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K9A2 도입을 검토 중일 정도입니다. 2021년 기준 K9은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려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독점에 가까운데요. 다시 말해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자주포가 나토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K9은 거의 세대 변화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개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쌓은 수많은 데이터와 막대한 대량 생산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2023년 개발이 예정된 K9A2는 기존 K9에 비해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사거리부터 발사 속도 등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무인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래 전장의 핵심 공격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K9A2는 사격 방향을 향해 포를 정렬시키는 방열은 물론 충격에 강한 둔감형 장약의 개발로 기존에는 사람이 넣어줘야 했던 장약까지 K9A2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운용 인력이 줄어들어 겨우 2명만 있으면 자주포의 주행과 사격 등 모든 운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K9이 3세대 개량형 민 K9A3에 대한 유력한 정보가 공개됐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뒤를 바싹 뒤쫓아오던 여러 나라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K9A3가 개발된다면 이제는 미국 시장마저 공략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 있는 미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포함한 방산 선진국들은 항공모함, 핵잠수함, 핵무기처럼 하이엔드급 최상위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은 장갑차와 자주포 같은 재리식 중형 무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K9A3는 이런 노력이 쌓여 만든 자주포의 정점입니다. 이는 K9A3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인 무인화 기술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적어도 지상 무기 체계의 무인화 기술 부분에서는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의 대상 장비로 한화 디펜스의 아리온 스맷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FCT는 미 국방부에서 동맹국이 보유한 무수한 기술을 평가하고 자기 미군의 무기 개발 사업에 핵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 보병 전투지원 다목적 무인 차량이 선정된 것인데요. 다시 말해 이 말 뜻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무인화 기술을 구매하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온 스맷은 미 8군 작전부 사령관 등 미군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제 심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화 기술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될 K9A3는 아리온스맵보다 훨씬 뛰어난 무인화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무선 K9A3는 주행에만 조종사가 개입하고 C4I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한 완전 자동 사격이 이루어지는데요. 유민 자주포 1문과 무인 자주포 5문이 한 개 포대를 이루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사격은 물론 인구 감소에 상관없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수십 년의 포병 전력을 생각한다면 지구상 어느 나라라도 대한민국의 K9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자주포 생산 체계가 무너진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또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미 검증된 K9을 선택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영국의 K9A2 도입 검토, 캐나다 K9 긴급 묘청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다면 이 확률은 더욱 높아질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성능과 유지보수 능력은 물론 실전 경험에서까지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브랜드 상품을 찾는 이유가 균일한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인 것처럼 세계 각국의 나라가 사용 중인 K9이야말로 자주포 시장의 진정한 명품 브랜드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남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이 말처럼 현재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K9은 앞으로도 세계 방산 시장을 선도하며 승승장구할 것입니다.